세 번째 편이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아서 우리 촬영 장소가 바뀌어서 조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제 뒤에는 녹색이 보이는데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뭘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새로 옮겨서 네, 지금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이사를 했습니다. 크로마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장소에서 남구에서 남구로 옮겼는데 옮긴 장소가 여기가 지금 원래 레미디 연습실. 네, 지하는 레미디 연습실이고 제가 3층을 네. 제가 개인 작업실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쪽으로 2층을 네, 이제 하소에 이제 뚜감독에서 차라리 이 건물 사시는 게 어때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요. 전좀 주이소 같이 삽시다. 벌써 4월 달이 됐네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건데 먼저 저는 오늘 이 동산병원에서 의료 지원 자원봉사하고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뭐 의료진들 최대한 예우를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썼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써서 실제로는 의료 인력으로 계약을 해서 뭐 돈도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게터린트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이소. 네, 얼마가 나온지 보고 우리 대담 와서 고생하신 분들 데리고 제가 맛있는 거 예. 네,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게. 그리고 뭐 39일차 하고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39일, 40일 채우려고 했는데요. 사실 계약서가 한 달하고 일주일만 연장이 되고 나머지는 연장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일부러 그런 겁니까? 일부러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할 수는 있는데 좀 줄여 나가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와 있는 것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병원이랑 협의해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계약서 쓸 때 이미 한 달하고 일주일이 넘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4일, 3일은 그냥 봉사하고 왔습니다. 진짜 순수 자원봉사하고 약속한 날만큼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완전 자가격리는 아니고 이렇게 만나는 거 보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한 자가격리는 아니고 모니터링 자가격리라고 해서 제가 증상이 있거나 하면 연락을 취하면 되고 최소한의 활동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준다고 했는데 숙소도 안 받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자가격리하고 뭐 일반적인 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예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스스로 모니터링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보고 증상이 체계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 보고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바로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 증상이 조금만 있으면 뭐 기침이 심해진다든가 열이 난다거나 하면 바로 얘기를 해서 뉴스 보셨으면 아실 건데 이제 확진자는 증상 1일 전 접촉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증상 이틀 전부터 접촉자를 만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확진을 받게 된다면 그 확진 받은 날 이틀 전이 아니고 증상이 나왔던 생각나는 증상이 나왔던 이틀 전에 모든 접촉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증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그래도 크겠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최소한의 인물들만 만나는 걸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게스트 분이 오셨는데 예,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 병원 와서 벌써 세 번째 편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편 동안 이분들 다 괜찮기 때문에 괜찮으실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마 유일한 접촉자 이분들 빼고 유일한 접촉자가 될 것 같은데 죄송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대담하서 시즌 3 첫 게스트, 시즌 통틀어서 첫 게스트입니다. 물론 서지현 후보 있었지만 제가 네. 따로 만난 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정한 첫 게스트. 우리 시즌 1, 2, 3 다 합쳐서 첫 게스트인가? 첫 게스트입니다. 와, 이거 와. 심각하네. 예, 그래서 첫 번째 게스트분,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근데 첫 번째 게스트인데 저희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작가님이 하시는 분이라, 작가님 생기니까 역시 네 역시 좋습니다. 풍성해진다죠.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 뵙는 작가님, 또 예술을 하시는 작가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순서 1부 순서는요 2부에서 게스트분 만나보시고 1부 순서는요 우리 4.15 총선 정치 얘기 조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우리 4.15 총선이 있는데요. 우리 간단한 지지율하고 비례정당 얘기 그리고 우리 지역 얘기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당인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그거 하시잖아요. 선거운동 하시고 다니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 뭐 분위기야 뭐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분위기 말하기 전에
그 신문에 하나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대로 쭉 결과까지 간다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어떻게 결과가 났냐면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고 좋게 말하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좋게 말할 수 없다. 그냥 미래한국당에 대항하는 그런 걸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한 방송이 있어서 그 신문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 13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13석. 그리고 예,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요거는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윤동영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당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요 당에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표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8석 정도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합치면 21석 21석. 정도네요. 그리고 네. 미래한국당이 17석. 요 17석은 사실 제가 예상했던 원래 이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안 썼을 때 했던 그 결과랑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꼼수에 동참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민당이나 민주당이 그 꼼수를 막아낸 형국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정의당이 말 그대로 큰 타격을 좀 입었죠. 6석이 나옵니다. 요거 6석은 그 지역구가 2석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는 비례대표 수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열몇 석을 이번 준연동정 비례대표를 통해서 기획했었기 때문에 6석은 상당히 한 타격을 받았는데 뭐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같이 참여하시지 그랬나 더불어민주시민당 했지만 또 정의당은 정의당만큼의 만의 정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결과가 고스란히 발현됐는데 이 또 선거 이후에 그 결과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당은 열심히 지금 이제 대표께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3석 정도, 3%를 넘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3석 정도 나오는 그런 지금 비례대표의 형국이 네, 나왔습니다. 우선은 사실 이거는 좀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어제까지 뉴스에서 나왔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뭐 미래통합당은 저는 뭐 딱 빼놓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친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더 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더불어시민당 같은 어찌 보면 꼼수일 수 있고 어찌 보면 묘수일 수 있지만 반응은 좋지 않다. 사실은 저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사실 네.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지금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좀 조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라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 좀 호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원래 민주당의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은 정의당으로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봤을 때 그것까지 합친 합쳐봤을 결과입니다. 때는 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제가 계산했을 한 때. 2% 정도 차이 네, 나더라고요. 그 정도, 그 그러니까 정도 2%는 사실 한 석도 차이 안 난다는 얘기가 네.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큰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비례대표가 이번에는 연동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얼마의 의석수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미래통합당이 100석을 못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사실 언론에서. 네. 저 개인적으로 백석이 현저하게 못 미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찌 됐거나 미래통합당의 꼼수는 막아낸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준영동형 비례대표의 대의는 또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이거를 이 책임론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는 가치관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지금의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율 얘기하면서 그거 한번 설문조사 얘기 같이 드리면 여론조사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이번에 수성갑 김부겸 의원과 조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각 언론사마다 너무 첨예하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기는 곳도 있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박빙의 승부 3% 내외 차에서 김부겸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는데 한 곳에서는 거의 25%대 50%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016년 총선 때 저희가
저희라 하면 웃기지만 이제 진보 쪽이 지고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졌었거든요. 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냐 하면 그때 당시는 아시겠지만 무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유선 전화였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서 집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받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무선입니다. 근데 요번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중에서 김부겸 후보가 가장 낮게 나온 여론조사가 똑같이 유선이 30% 포함이 돼 있었어요. 유선이 포함되지 않는 곳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나거나 김부겸이 이길 때도 있고 주호영이 이길 때도 있는데 유선을 포함시키면 상당 부분이 보수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 생각해 보시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인데 집에 계시는 분들, 낮 시간 동안 집에 계실 수 있는 분들, 유선 전화를 받아서 끝까지 통화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년층일 가능성이 가깝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이게 여론 조작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2016년에 유선만 할 때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높다고 나왔었는데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고 기억하실 거 우리가 선거했을 때 2018년 때 선거에 무선 조사 나왔었던 게 거의 3% 내외로 맞았었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무선으로만 한 조사 중에서도 특별히 전화 통화 자동 응답기가 아니고 전화 통화를 한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방식의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선만 판단했을 때는 지금 수성갑은 초박빙 정도로 지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성갑은 초박빙이고요. 사실 수성을도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유선을 포함된 데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고 나머지 이인선 후보와 이상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2위의 동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선을 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이 있을 때 그 보수 쪽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했던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 뒤집혔어요, 사실. 근데 지금 무선을 뺀 상태에서 진보 계통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대구 지역을 빼고 나면 과연 정말로 미래통합당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의석수를 그 자기들 목표는 80석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 120석 중에 뭐 50석인가 받으면 자기들은 뭐 일당할 자신 있다 그런 얘기 뭐 오늘 신문도 났었고. 네, 지금 강원도도 대구만큼이나 심각하게 보수 지지율이 높았던 강원도도 저번 선거에서는 8석 중에 1석밖에 없었거든요. 민주당 계열이.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4석이나 이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많이 좀 이겼죠. 특히나 평창 같은 곳에 군수님이 바뀌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가 사실상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계속 보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공부를 안 해보시면 여론조사만 믿게 되면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근데 궁금한 거는 뭐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자신의 투표 성향이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잘 궁금해요. 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저도 이 말에 동감하거든요. 저도 뭐 여론조사에 영향받아서 투표를 하진 않겠지만 근데 아마 박빙 지역들 있잖아요. 특히나 뭐 우리가 박빙 지역인데도 있고 다른 곳이 박빙 지역이 있을 텐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가 봐요. 아이고 지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박빙 지역이거나 이길 수도 있는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확 높게 나오면 한쪽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겠네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더라도 여론조사를 좀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선거 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 사실 지방선거 때는 그런 게 영향을 안 미칠 만큼 구도가 거의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번 선거는 그만한 확실한 구도는 분명 아닌 것 같고 얼마만큼 이 무당층이나 이 중간층의 지금의 판세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무당층이 30% 가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진짜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구 쪽은 사실 작가님이 웃고 계신데 대구 쪽은 암담한 분위기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선거운동을 도울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뭔가 지금 우리 후보님한테 상당한 지금 아닙니다. 우가 될 아닙니다. 만한 그 미소 아닙니다. 즐거움을 제가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후보님 응원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놨기 후보님이 때문에 상당히 슬퍼하시더라고요. 꼭 네. 지내달랍니다. 제가 후보님 훌륭합니다 하시면서 네 지금 보내놨 안타깝다까지 같이 너무 슬프네요. 예, 뭐 장난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왜 이렇게 기쁘지? 예, 하여튼 뭐 정치 분석, 그 우리 총선 분석은 뭐 여기까지 하면 요 될까요? 하나만 더 네. 요게 대구 지역 얘기를 좀 했으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네. 저 여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났었죠. 그러니까 대구 출신의 지금 기존 국회의원들이 집을 조사해 보니까 집이 대구에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과반수 이상이 집이 다 서울 강남 아니면 뭐 서초군가 하여튼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당 후보님 중에 의원님 중에 한 분도 대구에 집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이걸 하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그렇지만 뭐 이 사람이 뭐 대구에 대한 뭐 애착이 있다, 뭐 대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도 사실 또 저는 깔때기 이론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형적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지역 분권, 자치 분권이 안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뭐 나는 진짜 못되게 말하면 나는 옛날에 그 호적 중앙에 가 있는 호적처럼 지역 있고 뭐 이게 빨아먹으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자기 거 누리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지 그렇게까지 안 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 많은 분들이 다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서울에서 잘 자기 사업도 하시고 자기 집도 하시고 하시다가 지역에 자기가 더 잘 될 자리가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상당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김부겸 후보님처럼 자기가 거기서 떵떵거리면 잘 살던 걸 버리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저는 집 한 채 정도도 그 대구에 없는 상황과 연결되지 않는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로 기형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계속 용납하실 건가 이에 대한 생각들은 꼭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제 제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뉴스가 크게 나왔었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뉴스가 나온 이유도 이전에 없었던 일주 중에 하나인데 대구 시장께서 대구에 집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냈는데 그때 대구 시장께서 뭐 어떤 이유로 쓰러지셔가지고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고 자택에서 쉬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기자가 조사해 본 바에는 대구에 대구시장에 자택이 없으므로 관사에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정정하겠다라고 직접 쓰셨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그 전에 관사만이지 자택이 없다는 얘기가 한두 달 전에 기사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브리핑하면서 아마 이건 기자가 아니고 아마 공무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자택에서 지금 쉬고 계신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끝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택이 대구에 없는데 그럼 노원구에 있나?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 머무르시는 곳 관사에 있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그렇죠. 대구에는 자택이 없고 대구시가 운영하는 관사 14채 중에 하나인 곳에서 이제 살고 계신다는 게 자꾸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맞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구에서 지역구가 나뉘거든요. 우리 대명 134 열동 134 열동 저는 이천동 봉독동 대명 2동 5동인데 제가 이 지역 중에서 집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나가는 순간 소문도 나고 다음 선거는 못 나올 정도거든요.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지금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 봉독동 이천동에서 혹은 대명 2호동 쪽에 그 중에서 하나를 잡을 생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대구시장은 대구에 집이 없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대구에 집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집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저같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다는 게 전세를 사는데 전세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아마 네. 전세로 대구에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모 의원님들도 아마 대구에 전세 주소지가 있을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살 터전으로 생각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뭐 평가가 갈리겠지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기의 집은 노원구에 예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장소 그대로 있는데 지금 대구에도 지금 시장 하신 지가 지금 6년 넘으셨잖아요. 지역에 집이 없다. 물론 또 연결되죠. 관사가 있는데 말라고 집을 사냐?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그걸 관사는 여러분께서 용납할 것이냐 그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들
관사 없잖아요. 자기 자택에 사시잖아요. 왜 시에는 14채나 되는 관사를 두어야 하는가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뭐 관사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시의회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답답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좀 답답하네요, 사실. 뭐 저도 집 없고 전세도 아니죠.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인생인데, 예, 뭐 서간 서울에 사실 금방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잘 안 바뀐다 그죠? 예, 안 바뀌네요.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총선 전 마지막 방송이라서 총선 얘기는 아마 오늘로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결과를 두고 조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뭐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지원금과 대구시는 지자체마다 이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인기 스타가 돼버렸죠. 네네. 아주 10만 원씩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가구가 아니고 아기들까지 다 싹 다 해서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는 걸로 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뭐 보험료를 차등으로 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이미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지 않고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도 주지 않고 그 중간 계층을 주겠다 하는 의도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의도까지는 뭐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모든 걸 다 주겠다 혹은 힘든 사람만 주겠다. 이거 그리고 완전히 지원받고 있는 사람만 빼고 다 주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무적 판단이라서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랑 의견이 다르다 해서 욕을 할 수는 없죠. 저는 그 정무적인 판단은 존중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의 형태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첫 번째 문제점은 그 얘기 전에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것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이라든가 뭐죠 지역 화폐를 대체해서 주겠다고 했을 때 대구시가 지역 화폐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요. 네. 이재명 도지사는 옛날부터 지역 화폐 주의자였거든요. 사실 저도 지역 화폐 주의자인데 그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실 대구에서는 대구도 미적지근했고 각 구군도 미적지근했거든요. 사실 네. 그렇지 기억나시잖아요. 저희가 사실 지역 화폐 우리가 대담해서 찍은 적 있나요? 우리끼리는 얘기를, 얘기를 많이 살짝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전에. 우리가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여기 축제하면서 지역 화폐 형식을 네네네. 먼저 해보자 해서 실제로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축구를 했었죠. 우리 그 로드 페스티벌 로드 하면서 페스티벌 약간 살짝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와서 이게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효과가 있겠구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한 개인데 사실 대구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없을 수도 있죠. 뭐 필요할지 안 할지는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자고 하니 26억이었나 29억이었나 26억. 새로운 대구 지역 화폐 대신 카드를 만드는데 카드 만드는 비용만 26억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26억이 지자체나 뭐 이런 관의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돈이라서 크지 않습니다. 사실 크지 않은 돈이라서 그냥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재난을 지금 사실 타격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26억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냥 그 돈 그냥 주면 될 건데 맞아요. 왜 굳이 카드까지 만드냐라는 비난이 나오고 이게 참 있거든요. 재밌는 게 이런 거잖아요. 원래 지역 화폐의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지역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만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해요. 돈으로 주면 안 쓸 거다. 딴 데 가서 쓰거나 3개월, 6개월 내를 안 써서 지금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건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재난 상황에 꼴랑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을 안 쓰실 분이 누가 있을 것이면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그거를 저 서울 가서 지금 이 돌아다니게 됐는데 가서 쓴다는 게 말이 된 얘기인지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준비를 해야 될 때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그 준비를 하겠다는 게 저는 이게 그 자체가 옳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욕만 하기에도 애매하고 저는 정무적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인 한계점을 인식하고 정무적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이 옳지 않음으로써 오는 시민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결국에는 뭐 대구시장의 지지도 하락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의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주의 여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또 신기하게 뭐 대구시장 지지도가 올랐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그냥 직결 효과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면 이런 것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긴 한데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그 트러블은 물론 양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꼭 비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편 누군가의 편을 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할게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꼭 하셔야 될 브리핑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자주 봐왔거든요. 이분이 이 행태를.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들어야 되는 게 원래 정치인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또 브리핑을 안 하고 계세요. 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아무 일 안 한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일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하는데 너가 내 비난하나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아마 브리핑 안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시민들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스스로한테 역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벌써 한 10일째 됐죠. 그래서 아프셨을 안타깝습니다. 땐 괜찮아요. 근데 네. 회복된 게 복귀하신 게 월요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이후로도 지금 브리핑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어서 나와서 조금 사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대구시가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이미 현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제가 알기로 1인 가구 기초수급 대상자는 한 2,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의 그 생활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매달 기초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더 힘들어지거나 하지 않다고 보는 게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맞다고 얘기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비용으로 자기 삶을 계속 살아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뭐 코로나 사회적인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살아가시는 데는 크게 또 다를 게 없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기초수급 대상자고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대로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 빼고 그러면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 다 빼고 중간 계층을 주겠다 하는 건데 이번에 나온 게 1인 보험료 원청 징수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1인 가구의 경우를 보시면요. 13,800원 이상 낸 사람은 이제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13,800원이라는 기준이 차상위 계층 바로 위에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시는 사람 중에서 연간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수익 이하인 사람일 거예요. 보통 대부분이. 그래서 연간 수익이 없어도 지역보험 가입을 하려면 최소 금액이 13,8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그냥 일상생활 뭐 자기가 혼자 사는 가구인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지내고 있으면 13,800원보다 넘게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실직을 하셨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셨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무도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주변에도 하고. 네. 1인 가구 그 18,300원인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지금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돌려서 들린 얘기로 하면 해당되는 사람을 이제 그 돈을 낮춰서 해당되는 사람을 올려서 하려니까 너무 많더라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자금이 너무 줄더라. 이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럼 그래서- 안 주겠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1인 가구를. 사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정부적 판단으로서 이 힘든 사람만 주겠다 하는 것 이해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몇 가지. 그래서 사실은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다 주고 나중에 세금 많이 걷으면 되지 않았나. 그게 더 편한 방법이 아닌가. 이걸 일일이 찾아내야 되고 아시겠지만 집에 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신청하세요라고 신청서 날라오신 분들 있으시죠. 그 신청서 만드는 비용, 그 신청서 이렇게 주로 다니는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그냥 다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또 뭐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 그저께인가 대구 MBC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공무원들이 선거 때 너무 바빠서 선거 이후로 돈을 지급받게 됐는데 공무원도 그 정도로 바쁘진 않는데요. 뭐 이런 뉘앙스가 나왔어요. 근데 또 사실 또 바쁘면 바쁜 이유가 그거거든요. 또 선별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재난 상황을 떠나서 보편적 복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재난 상황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주는데 선별한다고 실제로 그 사회복지사들이나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해요. 찾고 선별한다고.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그랬죠. 다 그냥 주고 나서 세금으로 더 내야 될 사람을 거두면 결국에는 형평성은 맞아떨어지고 일은 더 수월해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도 많고 특히나 이거 특별 재난 상황이잖아요. 네. 시기가 너무 중요한 그 속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서로 책임론을 두지 않습니까? 이게 좀 또 안타깝게 여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당론 같은 거더라고요. 오늘 국회의원 후보님 뭐 연설 때도 나오던데 그 토론 때도 나오던데 너거 뭐 민주당 너거 돈이 안 내려왔는데 돈을 줬는 것처럼 너희가 안 줘놓고 왜 돈을 집행 안 한다고 하느냐 너희들 거짓말이나 꼼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꼼수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의원으로 경험으로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돈이 주기로 했는데 저분이 줄 돈이 통장에 꼽혀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움직여요. 주기로 했어요. 나라에서 20억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그 20억이 어떻게 집행될지를 미리 정하고 미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통장 딱 꼽히면 줄 때 나갈 때 돈 줄 때 나가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서로 비난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실질적으로 주는가의 문제인데 또 우리도 포함해서 당리당략 서로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정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요양병원을 코로나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지금 요양병원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구는 영건을 만들었습니다. 제로가 됐거든요. 대구시에서 돈을 내려주겠다 하기 전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합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떠나서 목적이 분명하면 빨리 행동부터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돈이 안 와서 못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 토론장에 있었으면 정말 심하게 얘기했지 싶어요. 그런 변명을 지금 자기가 진짜 무슨 행정 공무원의 마인드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민들 중에 누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 뽑겠습니까? 그리고 행정 공무원도 돈이 나오기로 정해져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 한번 대토론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간주 예산도 하고요. 네. 이미 의결 전에도 예산을 쓸 수 있고요. 그 내려오기로 확정 판단되기 전에도 내려온 분위기 있으면 이미 선집행하는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설마 돈 안 주겠습니까? 그렇다고 국가에서 돈 안 주가요? 대통령이 돈 주지 말라 하겠어요? 돈 안 줘서 못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이럴 때 보면. 하여튼 우리 재난지원금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금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전체적인 지원금은 70% 하위 70%니까 거의 대부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5월달 돼서 집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로 주게 된다 하는 이런 식의 변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기재부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여론이 70%만 주는 거 너무 싫다고 하니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결국에는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무슨 선거랑 상관이 있다고 이런 걸 다 선거 끝나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또 기재부 문제는 또 제가 자치분권 꼭지에서 한번 네.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재부가 심각합니다, 진짜. 또 중앙집권의 문제라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 청소년 얘기하고 이 재난지원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연결 잘하신데 스페셜 게스트 밝은 분위기로 아주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이신 정찬희 작가님 모시고 소개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